안녕하세요.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 12주차 2차 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정치적 인간 두 번째로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1차 시 때가 3 번까지 다루었고요. 이번 2차 시에는 자유지상주의, 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또 바람직한 정의의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개념이 왜 사회정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와 평등 개념의 다양한 층위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정의 문제와 자유와 평등의 양립 가능성 여부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 자유와 평등을 갈등 관계로 간주하고 오로지 자유만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와 그리고 또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모색하는 자유적 평등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학습 목표를 잡아 봤습니다. 어 자유지상주의를 다루기 전에 한번 잠깐 도입 부분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승자 독식 사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승자 독식 사회는 소득의 대부분이 소수의 승자에게만 이제 집중되죠. 재능이나 노력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소득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고 또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어떤 사회적 연대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도래할 수밖에 없죠. 승자 독식 사회는 사실 가장 우려로 하는 점이 우리 지난 1차 시에서 봤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가 거의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인력 배분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승자 독식 사회가 가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런 면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정말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인데요.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가 이른바 정의로운 사회인데, 사회정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일종의 결핍의 상황에서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인가가 사회 정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요. 지난번 말미에 이런 말을 했었죠. "자유와 평등이냐?"라는 것을 아주 선택의 문제로 봤었을 때는 어 결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요번에 살펴볼 것은 결국은 자유와 평등을 양립할 수 있느냐 양립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사상이 나눠지는데,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는 자유지상주의, 양립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1차 시 말미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자유와 평등은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유를 전적으로 중시하고 평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여기 보시면 리버럴리즘은 자유주의인데 어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리버테리아니즘이죠. 그래서 자유지상주의, 또 어떤 학자는 완전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의 입장이다라는 것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자유를 전적으로 중시하고 평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유를 중시하고 평등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자유는 정말 경험적 차원의 개념인데 평등은 추상적 차원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적 차원의 개념이 현실 사회 속에서 유효하지, 사실 현실 사회에서 추상적 차원의 개념인 평등은 그렇게 유효한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평등의 확장은 오히려 개인 자유권의 침해와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자유와 평등의 양립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아 가지고 평등을 확장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유는 그만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평등 개념의 확장은 결국은 자기 몫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징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상호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권만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한번 볼까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경제 평등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나같이 강압적이고 자유사회를 파괴하기 마련이다. 또 밀턴 프리드만 국가가 할 일이라고 널리 인식된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다. 또 한스 켈젠 흔히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으로 자유와 평등이 부각되지만 자유에 비해 평등은 2차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밖에 지니지 않으며 단지 자유의 형식적인 기초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오로지 자유만이 정말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지 평등의 확장은 개인의 자유권의 침해와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정말 이건 위험한 가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평등과 자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명의 사상가를 살펴봤는데 사실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지금 살펴볼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라는 책이고요. 그 원래는 원제는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던 책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워낙 강력하고 포괄적이어서 국가나 국가 관료들이 할 일이 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인지 의문이 든다.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강압과 절도와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아야 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포괄적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최소 국가와 포괄 국가가 이제 일종의 대립을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당연히 로버트 노직은 최소 국가를 바람직한 국가 형태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1 차시 강의 때 누구가 연상이 됩니까? 애덤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는 부르주아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봤었을 때는 '국가는 정말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된다.' 치안과 국방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결국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자유방위 국가 형태나 최소 국가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권리는 누구나 자신이 지닌 능력과 재주, 노동, 자산 등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침해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권리인데 이게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기 뜻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른바 기회의 평등은 그 실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위험한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직에 따르면 지상의 많은 국가들은 개인의 권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침해하는데 대표적인 게 국방의 의무, 세금 징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겁니다. 최소 국가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국가 형태로서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를 의미합니다. 최소 국가는 그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책 제목 보면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인데 이 유토피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상 국가는 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전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 행위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로버트 노직이 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본다고 한다면 이건 뭐 엄청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펼친다라고 아마 비판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 제도도 일종의 노예 제도에 비유할 만큼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노직은 우려합니다. 소득세를 낸다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강제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근데 단순히 소득세가 만약에 누진세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노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불평등이라고 불평등한 그런 제도라고 아마 비판할 가능성이 많겠죠. 복지국가는 근본적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시스템이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강압행위다. 아까 제가 뭐 국방의 의무도 얘기했었는데 국방의 의무 같은 경우도 노직의 차원에서 본다면 뭐 일정 정도의 나이가 차면은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국방 의무를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어 노직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쨌든 중대한 침해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존 롤즈라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정의론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로버트 노직과 대척점에서 자유와 평등은 양립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사회 실현 가능하고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보는 거죠. 한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관심과 평등에 대한 관심은 상충하지 않고 상호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존 롤스가 얘기하는 평등은 마르크스식의 결과적 평등은 절대로 될 수 없겠죠. 롤스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결과적 평등과는 다른 이른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택합니다. 존 롤즈에 따르면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분배하는 이른바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은 어 정치적 영역은 완전한 그런 평등의 영역이다. 아까 우리 평등을 절대적 맥락과 상대적 맥락에서 본다면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영역이 정치 영역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가치를 분배하는 경제 영역은 상대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른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규정하는 사회정의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 서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는 이른바 정당한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 그러니까 존 롤즈는 평등 개념을 어쨌든 상대적인 맥락에서 또 기회의 평등의 맥락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아 인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존 롤즈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최소 수혜자라는 개념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계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적 가치를 분배하는 경제 영역만이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이 인정되는데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최대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한에서 그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 수혜자라는 것이 결국은 인제 그 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최소 수혜자의 빈곤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오히려 자유의 가치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최소 수혜자 이른바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은 빈곤과 무지 상태가 상호 보완적이죠. 가난하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빈곤과 무지 상태에 있는 최소 수혜자는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심각한 훼손을 경험하니까 오히려 자유 개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가장 빈곤한 계층의 어떤 복지를 증대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 개선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존 롤즈가 아주 강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수혜자의 빈곤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빈곤과 무지가 늘 반복되면서 결국은 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이제 일정 정도의 보상을 통해서 이런 불운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 교육을 또 시켜야 되겠고, 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재화의 분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유 개념을 위해서라도 최소 수혜자의 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펼쳐져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불운한 사회 구성원이라고 썼죠. 불운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적 자의 분배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운이 불운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어린 시절에 존 롤즈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롤즈가 디프테리아라는 병에 감염됐는데, 동생도 똑같이, 두 명의 동생도 똑같이 감염됐는데 자기는 살아남고 동생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연적인가. 그래서 사실은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또 머리가 좋게 태어나든, 나쁘게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이런 것들이 다 우연적인 거지 누군가가 이게 뭐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운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동일한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는 너무나 필요하다. 그게 결국은 빈곤과 무지를 벗어나섰을 때 기회 평등이 확보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인제 결국은 자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한 집의 아이건 부잣집의 아이건 어렸을 때 동일한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전망을 실현할 기회는 평등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기회 평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부여된 천부적 재능에 따라서 교육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기회 평등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 장치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롤스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란 생산과 분배를 통해서 공정한 협력 체제를 이루는 건데요. 그런데 인제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봤었을 때는 생산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데, 그런 어떤 이해관계의 일치를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생산을 이뤄냈었을 때, 그러면 그 생산에 따른 몫을 나에게 얼마나 가져갈까에 대한 문제,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생산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부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 열심히 일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한번 또 생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데는 일치할 수 있는데, 분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가져가야 돼.' 여기에서는 누구나가 다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의의 역할이라는 것이 협력 체계 아래에서 상충하는 요구, 이른바 특히 분배적 측면의 요구를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해 내는 것이 너무나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 정의의 핵심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인 자유, 또 인생의 전망을 실현할 기회, 사회 경제적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 롤스의 전략은 사회 경제적 자원의 일종의 이런 적극적인 분배를
기본적인 자유의 실현과 연결시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영역은 절대적 맥락의 평등, 그리고 경제 영역은 상대적 맥락의 그런 평등 개념을 구현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어쨌든 상호 조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이 롤즈의 사상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또 분배적 평등은 근본적으로 상호 모순된다는 점을 내세워서 양자는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자유와 평등은 서로 보완적이며 조화로운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양자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사회 정의를 이루는 조건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냐 양립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로 나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주장, 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핵심 주장을 한번 잘 정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비교해 봤었을 때 우리는 정의를 조금 애써서 외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외면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좌절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냉소와 탄식이 압도하고 있고요. 또 정의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강자의 이익이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되는 현실 앞에서 정의라는 것은 그냥 한갓 이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건 아주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치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의에 대해서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아우 정의는 너무 골치 아픈 문제야. 이런 데 괜히 휩쓸리면 나만 힘들어져.' 이러면서 정의라는 문제를 애써서 외면하는 것이죠. 정의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판단의 부담과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니까 그냥 이런 판단과 선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그런 상황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약에 좌절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나는 빠지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부조리해지고 더 불평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당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배 세대, 미래 세대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의 문제는 외면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치적 인간,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인간과 또 이렇게 정치적 인간을 분배적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 개념에서 보는데,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야말로 인간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외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정의를 탐색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는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정치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인간에 대해서 2 주에 걸쳐서 우리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정치하면은 어 아주 일부의 권력지향적인 사람만 어 속하는 특성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가지고 있는 기본 조건이다라는 것들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